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투자증권 파트의 영국 전문가 박준우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 전문가라고 강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오늘 영국 리츠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사실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네. 또 어떤 섹터로 보면 되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섹터고요. 네, 오늘 어떤 섹터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영국 기숙사 리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네. 기숙사 리츠는 넓게 보면은 레지덴셜, 주거용 리츠의 한 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임대주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기숙사 리츠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에 다니는 학부생이나 네네. 석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특정한 이런 층을 대상으로 이제 임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리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잠깐 안 좋았죠. 네, 당연히 네, 이제 팬데믹 때 그렇죠. 이동을 못 하니까 대학교도 많이 폐쇄가 됐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실은 올해 이제 블랙스톤이 아메리칸 캠퍼스라고 네.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튜던트 하우징, 그러니까 대학교 기숙사 리츠죠. 그걸 인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그 외에도 이제 호주라든지 이런 영국 쪽에 사모 펀드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어찌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유학생이 많은, 그리고 교육 대학에 대한 수요가 좋은 대학이 많은 그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국도 사실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QS 유니버시티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지표고요. 거기서 영국 대학교가 100위 안에 드는 대학교가 영국 전체적으로는 이제 150개 대학교가 있는데 네네. 그중에 17개 정도가 100위 안에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100이라는 하면은 건 글로벌 안에서 100이란 거. 네, 글로벌 세계 대학 네, 랭킹 네. 100위 안에 17개 영국 대학교가 랭킹이 되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고 하면은 거기서 지표마다 조금씩 해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미국 대학교가 25개로 제일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네네.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까지 한 3개 정도 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수치적으로 하면은 거의 5배 이상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한국 대학들이 그런 수준이 좀 좋아하잖아요. 네, 영국이 확실히 많네요, 보니까. 그러면 영국 대학들은 좀 잘 모르잖아요, 영국 네. 대학. 그러니까 영국에 유학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다른가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숙사 리츠도 없고 네. 또 기숙사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이고 네. 영국은 어떤 대학교란 그 어떤 특징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이런 숙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를 네.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크게 다른 점은 영국은 대학교가 3년제예요. 아, 그쵸. 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학교들이 거의 공립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 자국민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1년에 학비 자체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런던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비싼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런던대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 같은 경우 1년에 1,500만 원 정도 그 등록금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영국의 물가 수준이나 그들의 소비득 수준을 생각하면은 1년에 1,50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교가 굉장히 비싼 억 단위의 등록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학생 입장에서는 학기도 짧고 굉장히 등록금도 좀 저렴한 편이다. 물론 유학생들한테는 더 높게 받습니다. 미국 대비해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여러 개 지금 영국 학교들, 이제 러셀 그룹이라고 하는 학교들의 이제 그 설립 연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표가 있는데, 제가 나온 학교도 그렇고 1800년도에 많이 지어졌어요. 옥스포드나 차트로 좀 보여주세요. 네,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1400년도에서 600년대에 지어져서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그냥 이게 역사만 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은 사실 예를 들어 런던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이라고 불리는 이 학교는 1826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라는 게 학문 자체가 거의 지금은 공과대학이 굉장히 많은 게 다변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순수 학문, 철학 쪽 위주였죠. 자연 철학이나. 그래서 굉장히 학부생들도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현대 들어서 공대에서 이제 학부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학 규모는 굉장히 작았는데 현재 굉장히 커졌고요. 제가 다녔던 이 학교 같은 경우도 본교 건물은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학교가 뭐 시티 캠퍼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뭐 시티 캠퍼스 하면 뭔지 뭐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되게 별거 아닌 게 정확히 그 학교가 큰 부지를 가진 우리나라 네네, 대학교들처럼 그런 네. 캠퍼스가 없기 네네. 때문에 시티 곳곳에 이제 대학들이 건물을 중간중간에 산 것들을 네네. 이제 시티 캠퍼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의 뭐 정말 단일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성장 이미 한 상태에서 대학교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큰 부지를 단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시 안에 다양한 곳곳에 이제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도 충분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아마 영국보다 미국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뉴욕에 가면 뉴욕대라든지 네. 보스턴 가면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도시 한복판에 대로변에 이제 대학교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기숙사들이 네. 이 틈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이제 리치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런 형태일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대학교의 기숙사를 주로 담고 있는 리치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영국 대학교들은 이제 뭐 글로벌 100위 안에도 드는 네. 대학교가 많고 어쨌든 전 세계 유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교고 네. 근데 이제 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은 사실 지금 대학이 엄청 어렵잖아요. 네네. 인구 감소 추세도 네. 있고 전반적으로 대학의 어떤 그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네. 많이 이렇게 대학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네. 영국은 실제로 뭐 얼마나 좋나요 지금? 사실 그런 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보통 영국 대학교가 지금 수요가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주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대학교에 1년에 입학 정원이 한 55만 명 정도 뽑아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뽑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의 출생률이 작년에 영국 전역에서 태어난 네. 신생아 숫자가 60만 명대 후반대예요. 음. 우리나라는 이게 20만대로까지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20만 후반대로. 그래서 대학 입학 정원은 비슷한데 추후에 이제 20년 후에는 네. 입학 정원이 뭐 50만 명, 60만 명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걸 다 자국민으로 세우기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국내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쵸. 말씀해 주신 네. 것 같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도 이전에 출생률 감소를 겪었었는데 이게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20년 동안은 지금 이제 영국의 18세 되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이거는 그쵸. 인구 구조적이라서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이제 대학교의 수요에 기반이 되는 자국민 학생 숫자 자체가 학령 네네. 인구 자체가 네네.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영국의 대학교 진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미국 데이터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소득 양극화였어요. 네. 근데 양극화가 뭘로 발생됐냐, 뭐 인종 간에 발생된 거냐, 남녀 간의 차별이냐 했는데 고위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네네네. 저학력을 가진 네. 사람들이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면은 최근에 굉장히 테크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장악하고 그렇죠.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연봉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이 단계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네네. 하면은 네. 정말 능력 있는 개발자,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고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미래 상업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내가 정말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률도 과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네. 대학교 어떤 교육의 네. 질 수준이나 이 네.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다 뭐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영국은 그렇진 않나요? 그래서 대학교 교육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게 효용성, 네. 어떤 필요성에 대한 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점들이 사실 리츠의 장기 수요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서 네네. 리츠 회사들한테 좀 네. 물어봤는데 너네가 만약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입학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냐 그러면은 입학 정원은 대학교 입장에서 등록금도 많이 받고 기숙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 좋을 그렇죠. 텐데 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영국 정부에서는 이 퀄리티를 관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거의 다 제가 공립대학 같은 그런 네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입학 난이도, 입학 그 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학할 때 입학 시험 점수에 대해서 커트라인들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대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입학하기 굉장히 어려운 학교도 있고 네.
뭐 한국 대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는 뭐 생각보다 랭킹은 높지만 그런 학교도 있지만은 이 최저 수준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영국 대학교가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장기적으로 그런 퀄리티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뭐 명품처럼 네네네. 명품이 네. 잘 팔린다고 경영자가 욕심내서 너무 많이 판매를 늘리다 보면은 네. 그러면 이제 명품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처럼 이제 퀄리티를 관리하고 있다. 이게 보니까 그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어쨌든 불확실성이 또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좋은 교육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뭐 그런 기사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또 영국에 이제 그 전 세계 유학생들이 많이 갈 테니까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은 아까 출생률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수요가 상당히 탄탄할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사실 제가 우려했던 점은 영국이 얼마 전에 뭐 국가적으로는 브렉시트라는 굉장히 네네. 큰 이벤트를 겪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우려했던 점은 브렉시트가 이제 되고 나면 예전에는 유럽 안에서 하나의 그 단일 국가처럼 이렇게 네. 움직였었는데 네. 영국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유럽계 유학생들이 좀 줄지 않을까 이게 좀 리스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들을 많이 상쇄해 준 게 그게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그거보다 일부 국가에서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게 중국과 인도의 유학생이에요. 아, 네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이 점차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네. 예전에 영국의 뭐 식민지이기도 했고 제도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늘어난다 생각이 되고 중국계 학생들이 제일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뭐 정확히 밝혀진 바는 네네. 아니지만은 기사로서 찾아보면은 이제 미국과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그쵸. 중국이 네. 굉장히 분쟁을 네네. 겪었었죠. 네네. 또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보다 영국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실제 트럼프 시절에 그런 게 되게 많았었고 미국 네. 유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영국 가는 사람 많았었고 인도도 보면 사실 이제 뭐 식민지이기도 한데 약간 네. 우리가 이제 일본과 그 관계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인도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사회 문화 제도도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심지어 이게 인도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 그 저희가 뭄바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게 옛날 지명인데 네. 사실 그 전에 봄베이였는데 네. 저는 당연히 우리 정서로 보면 사실 이게 바꾸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 현지에 갔더니 2011년도에 갔었죠.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꾼 거고 네. 봄베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인도 현지인들은.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 제가 공부했던 런던 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우리 학교 선배 중에 간디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도를 지배하는 상위 엘리트 계층들은 그쵸. 영국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뭐 지금 이제 런던 시장도 네. 최초로 인도인 될 거다 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뭐 인도가 사실 또 조만간 그 엘리트도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인구 네. 대국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어쨌든 영국도 이런 이제 민간 리츠가 제공하는 기숙사가 있고 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숙소도 있을 거잖아요. 네. 한국을 보면 몇 년 전에 이게 그 대학교가 어쨌든 간에 학생들 부담 줄기 위해서 네. 학교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많이 늘리려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이제 그 학교 앞에 있는 네. 그런 하숙집 주인분들 그리고 네. 어떤 이런 뭐 임대주택 운영하시는 분 갈등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영국에서도 뭐 학생들 부담 들기 위해서 학교가 네. 이런 기숙사를 제공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네. 또 민간 리츠 입장의 경쟁자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에 제가 입학 정원이 한 55만 명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제 대학교가 3년 정도 이제 다니게 되고 이제 학부생, 박사생까지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합치면 한 220만 명 정도가 네네. 돼요. 네네. 이 사람들이 기숙사를 이제 수요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의 총 재고량은 얼마큼 되냐 하면은 한 70만 베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설과 대학교 다 합친 거예요? 예, 다 합쳐서요. 네.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이게 좀 부족하다. 근데 무조건 뭐 학생들이 다 기숙사만을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70만 베드 중에 한 절반 조금 안 되게는 대학교가 직접 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제 민간 사설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운영하는 업체가 리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명한 부동산 회사인 뭐 브룩필드나 블랙스톤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고, 근데 또 그 안에서 저희 리츠를 보면은 제일 큰 리츠를 보면은
그 리츠가 갖고 있는 기숙사 중에 절반 정도는 네네. 대학교한테 임대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이제 다이렉트로 아. 학생한테 임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B2B랑 B2C를 같이 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비율은 조금씩 네.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기숙사의 특성이 일반 주거랑은 다르게 네. 매년 재계약이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영국에선 9월 달에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데 이제 신입생들 위주로 이제 기숙사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재계약이 일어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리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안정적으로 대학교한테 장기 임차해주고 네네. 일단 반 정도는 직접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같이 공생관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네. 수요가 높은데 그러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임차 기간이 짧은 네. 이런 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은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주거 어떤 리츠 네. 하나이기 네. 때문에 그런 네. 걸 충족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그냥 이 민간 임대주택보다는 네. 사실은 이 대학교 기숙사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 대상으로 네. 임대료를 올리는 게 네. 그렇게 무한정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유학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에 영국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제 주거는 필수잖아요. 그쵸. 어느 사람이든 네네. 어딘가에서는 네. 이제 주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내가 정말 집을 알아봐서 집을 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집 하나 구하는 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쉽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나눠서 사용하게 되죠. 근데 보통 기숙사들을 신입생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성인 입장에서야 뭐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 알아보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찾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대학교 신입생들은 어떻게 네. 보면 아직 학생이거든요. 네. 학생 입장에서 내가 살지 않던 국가에 가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처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신입생들, 특히나 외국 유학생들이 기숙사를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이제 요지는 결국은 이 일반 주거 뭐 주택과 기숙사가 서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 비용 자체가 일반 내가 찾을 수 있는 주택의 임대료가 이만큼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기숙사도 따라 올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는 주거를 해야 되고 이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두 개가 좀 연동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전에 이제 저 대학교 때 어학연수할 때 그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잠깐 3개월 있었는데 네. 뭐 고민을 하다가 낯선 도시인데 저도 결국은 이제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잠깐 네. 머물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런 어떤 낯선 데서 오는 분들한테 그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실제로도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있나요, 영국 대학교 기숙사는? 네, 지금 보통은 저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숙사가 주거비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보통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주거비요? 보통은 이제 한국 인식으로는 좀 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사실 리츠 쪽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그 뭐 집 하나는 아니겠죠. 네네. 뭐 쉐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네. 비용보다 기숙사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 지역마다는 다르겠지만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쉐어하는 그 플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집의 인테리어나 정말 깔끔하지 않고 이런데 기숙사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네네. 이걸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퀄리티가 높아서 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측정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시장의 주거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또 우리가 오르겠네요. 원래 더 비싸야 되니까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네. 좀 자신감 네. 있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그 임대주택 리츠의 특성과 맞닿아 있으니까 네. 이제 전체 자산의 어떤 임차인들이 많으니까 네. 어떤 공실의 안정성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요도 있고 네. 거기다가 임대료 인상도 일반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네. 자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자산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아까 전체 학생 수 220만 명 대비 네. 지금 기숙사 총 재고가 70만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신입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저도 사실 기숙사에서 1년 정도 살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보통 신입생한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네네네. 그래서 신입생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그 네네. 안에서 적응을 그쵸. 해서 다른 데를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신입생이나 유학생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되게 재밌는 니치고 되게 또 안정적인 니치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얘기만 해보죠.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장점 위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좀 이렇게 어쨌든 뭐 고려해야 될 상황, 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 뭐 이런 건 좀 있을까요? 제가 시장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 기숙사 리츠가 네. 일반 기숙사가 일반 주거 대비해서 그 비용 대비 네. 얻을 수 있는 리턴이 더 높아요. 그렇단 말은 이게 조금 더 수익성이 더 높다는 얘기는 네네. 뭔가 리스크가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특수한 목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대학교 안에 있는 네네. 기숙사야 네. 당연히 100% 채우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 대학교에 있는 거 말고 일부 외부에도 외곽에도 다른 기숙사들이 지어질 텐데 이거를 정말 대학생들한테 잘 채울 수 있냐 좀 그런 리스크가 반영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오피스에 출근 안 했던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그렇죠. 학생들도 이제 대면 수업을 안 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유학생들이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렇죠. 기숙사 리츠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컨택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학생들이 직접 대면 수업을 해야 되고 코로나 시절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이걸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어찌 보면 또 코로나19라는 게 되게 이제 드문 이벤트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또 주기적으로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고려는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1부 이 정도로 하고 2부에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기숙사 리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